그 돈 그 여자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혼하시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 연세 생각하셔야죠. 사랑이요? 이 나이에요? 그날은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불린 신문 자리였다.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식탁, 그 위에 식어버린 커피 잔들. 나는 그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죄인처럼 아들의 목소리는 낼 수 있는 최대한 낮은 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숨길 수 없었다. 딸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린 채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냉기만 내뿜을 뿐이었다. 아내가 떠난 지 6년, 나는 이제 68이었다. 말을 꺼내는 내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며느리가 냉소처럼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확 식었다. 누군가는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쳐다봤다. 마치 내가 숨겨온 비밀이 이제 막 들춰진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왜 그 여자를 만났는지, 그리고 왜 이 연애가 죄가 되어버렸는지를.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다. 이 나이에 사랑이란 말이 나와? 그리고 문득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나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 사실 이 모든 건 1년 전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아내를 보낸 뒤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면 반찬은 늘 남아돌았고 TV 소리는 사람 대신 공간을 채웠다. 하루하루가 똑같았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 아이들은 각자 바빴다. 전화는 명절 전날에나 왔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점점 투명인간처럼 지워지고 있었다.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받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서 멈춰섰다. 거기에 비친 건 쪼그라든 노인이었다. 등은 굽어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입가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나란 말인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한 건, 아니, 정확히는 돌봐야만 했다.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았으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약을 챙기는 것도 모두 혼자였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버티는 것과 사는 것은 달랐다. 나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숨만 쉬고 있을 뿐, 삶이라고 부를 만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 공허함이 나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어둠 한가운데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하지만 그 만남조차 아이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왜일까? 왜 나는 이 나이에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걸까? 그 의문이 내 가슴을 조여왔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를 만난 것?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과거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보건소였다. 혈압을 재러 갔다가 같은 벤치에 앉아 순번을 기다리던 사람. 그날따라 대기 시간이 유독 길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표정한 얼굴로 번호표를 쥐고 있었고 나 역시 그 중 하나였다. 그때 옆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도 나처럼 혼자였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가지런했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그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사람 많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날씨, 병원, 요즘 물가.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 그녀는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점심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도 안 먹었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보건소 근처 국밥집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다. 그녀는 편안한 사람이었다. 식사를 하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도 혼자였다.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다. 나보다 2살 많은 이른이었다. 자식들은 있지만 모두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저 병원 가는 날이 겹치면 같이 점심을 먹었고 시장에 가면 무거운 짐을 나눠 들었다.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다. 그냥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동료 같은 존재. 그 정도였다. 하지만 그 정도가 내게는 전부였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혼자 살아본 사람만 안다. 나는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다. 죽어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이상하죠. 이 나이에 누군가랑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괜히 눈만 피했다.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내가 그녀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였을까?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미묘했다. 내 휴대폰을 슬쩍 보는 눈길, 외출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쌓이는 한숨. 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네요? 그 질문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냥 병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친구요? 무슨 친구요? 아들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당황했다. 친구를 만나는 게 잘못인가? 며칠 뒤 딸이 집에 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혹시 요즘 누구 만나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대답을 망설이자 딸의 눈빛이 변했다. 아빠, 우리한테 숨기는 거 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를 못 느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외출하면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고 전화가 오면 누구냐고 물었다. 심지어 통장 거래 내역까지 확인하려 들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은 일. 그것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다는 걸 나는 그때 미처 몰랐다. 그 일은 연애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결정적인 증거로 비춰졌다. 그리고 그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 오해의 시작은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 명의로 남아있던 오래된 보험금 문제 때문에 나는 서류를 정리해야 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혼자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말하면 또 복잡해질 게 뻔했다. 보험금 액수는 생각보다 컸다. 아내가 젊었을 때 들어둔 종신보험이었는데 수익자 변경 절차가 필요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이걸 정리하면 목돈이 나올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돈으로 뭘 할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서류를 작성하며 담당 직원이 물었다. 자녀분들은 알고 계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직원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절차를 진행했다. 그날 은행에서 나오는 길, 나는 문득 불안했다. 이걸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다. 괜히 말했다가 또 재산 분배 문제로 싸우게 될 게 뻔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다. 돈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마무리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말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누군가 봤던 것이다. 내가 은행에 드나드는 모습을. 동네는 좁았다. 아들 친구의 어머니가 우연히 은행에서 나를 봤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 은행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질문에 아들은 당황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아들은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없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제야 아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의심은 내가 그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됐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불쑥 집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거실에 앉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요즘 은행 자주 가시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지? 대답을 망설이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그 여자한테 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화들짝 놀랐다.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지만 아들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요. 아버지가 그 여자랑 백화점도 가고 식당도 가고. 아들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건 그냥 밥 먹으러 간 거였고 백화점은 그녀가 손자 선물 사러 간다길래 따라간 것뿐이었다. 하지만 설명할수록 더 꼬였다. 아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서 재산을 정리하고 돈을 쓰고 있다는. 그날 밤 아들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둘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로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믿었다. 며칠 뒤 며느리까지 합세했다. 그녀는 더 노골적이었다. 아버님, 요즘 노인 상대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조심하셔야죠.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나를 철없는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답답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그들의 눈에는 내가 판단력을 잃은 노인으로 보였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재산을 갖다 바치는 바보 같은 늙은이.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신문자리. 거기서 나는 죄인처럼 앉아 있어야 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제는 가족으로부터 심판받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더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예정이었다. 가족회의 당일 나는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계속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았다. 오후 2시
아들 부부와 딸이 집에 도착했다. 분위기는 이미 차가웠다.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눈빛은 냉랭했다. 그들은 마치 사건을 조사하러 온 형사들 같았다. 나는 피의자였다. 식탁에 둘러앉자 아들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언제 이걸 떼온 거지? 나는 당황했지만 아들은 개의치 않았다. 서류를 펼쳐 보이며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했다. 이건 뭐예요? 지난달 50만 원 출금. 그건 병원비였다. 이건요? 30만 원. 생활비였다. 그럼 이건 100만 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그녀와 함께 간 여행 경비였다. 여행?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여자랑 여행을 가셨어요? 딸도 끼어들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며느리는 헛웃음을 쳤다.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들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이 보험금 적립건은 뭐예요? 몇 천만 원짜리 보험금을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처리하셨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아들은 계속 몰아붙였다. 혹시 그 돈 그 여자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혼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약속이라도 하신 거예요?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딸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내가 아내를 배신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느리가 찬물을 끼얹었다. 아버님, 연세 생각하셔야죠. 사랑이요? 이 나이에요? 그 말이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사랑이 나이로 제한되는 건가? 예순이 넘으면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건가? 외로움을 달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들이 최후 통첩을 던졌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재산 관리하겠습니다. 통장 도장 주세요.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걱정이 아니었다. 통제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요. 걱정? 나는 쓴웃음이 났다. 이게 정말 걱정에서 나온 행동일까? 아니면 재산에 대한 불안에서 나온 걸까?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내 자식들, 내가 평생 키운 아이들. 그런데 지금 그들 눈에는 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았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나는 항복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연락을 끊겠다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 목소리는 떨렸다. 패배의 떨림이었다. 아이들은 그제야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진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들이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걸. 바로 나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날 밤 혼자 남겨진 방에서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고.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손가락이 떨렸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화가 난 건가? 아니면 실망한 건가?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병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병원에서 온 전화는 간단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나를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나는 최악의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더 가혹했다. 중환자실 앞에 멈춰 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사가 나왔다. 젊은 의사였지만 표정은 무거웠다. 환자분이 말기 췌장암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말기 췌장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6개월 전부터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최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셔서 통증 관리만 하고 계셨고요. 보호자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셔서 저희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6개월 전, 그때는 우리가 막 알게 된 시기였다. 그녀는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 내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일까? 활기차게 웃으며 시장 구경을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내 심장만큼이나.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분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친구입니다. 의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 시간이 되자 나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대 옆에 서자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셨네요. 목소리는 약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왜 말 안 했냐고 따져야 할까? 아니면 괜찮냐고 물어야 할까?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안한 건 나였다. 그녀가 아팠을 때 나는 아이들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녀가 혼자 고통을 견디고 있을 때 나는 도망쳤다. 그녀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그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사람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이렇게 차가운 손으로 그녀는 내 손을 잡아줬던 거였다. 이렇게 아픈 몸으로 내 옆을 걸어줬던 거였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가족들 말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집만 됐죠.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이 나이에 사랑이란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세상은 우리한테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늙은이들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니었다. 우스운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었다. 우리에게서 감정을 느낄 권리마저 빼앗아가는 세상이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무시하는 세상이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알렸다.
나는 일어서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를 놓고 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다. 그 예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중환자실을 나왔다. 복도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졌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어디세요?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딸이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그들과 지금 통화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외로운 노년에 위로를 찾은 게 죄인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게 잘못인가? 아니면 그저 늙었다는 것 자체가 죄인가?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녀 곁을 지키기로.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하지만 그 결심은 곧 더 큰 폭풍을 불러올 예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들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요청했다. 할 얘기가 있다고. 아들은 의아해했지만 곧 딸과 함께 집에 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기암이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딸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동정이 아니었다. 어색함이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요? 그게 아버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그 말에 움찔했다. 상관이냐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상관을 따지는 건가?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꾹 눌렀다. 지금 화를 내면 또 내가 이성을 잃었다고 할 테니까.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 곁에 있어줄 거다. 마지막까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뭔데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그 여자. 아들은 계속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이름도 없는 존재처럼.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여자가 아니라 이름이 있어. 김순옥. 너희 어머니처럼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딸이 눈물을 보였다. 아빠, 왜 이러세요? 엄마 생각은 안 나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 생각을 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너희 엄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너희 엄마는 돌아가셨고 나는 살아있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혼자 견뎠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너희는 모를 거야. 아들이 비웃었다. 외로우면 취미 생활이라도 하시지. 왜 하필 여자예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취미 생활? 그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나? 말동무 한 명 없이 혼자 TV만 보고 살라는 건가?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아버님 외로움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아버님한테 뭔가 요구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 말이 모든 걸 드러냈다. 결국 돈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였다. 나의 감정도 그녀의 상황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통장 잔고와 보험금만이 문제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보험금 정리한 거 여기 다 있어. 확인해봐.
단 한 푼도 빠져나간 돈 없어. 그녀한테 준 것도 쓴 것도 없어. 아들이 통장을 훑어봤다. 정말로 큰 금액 이동은 없었다. 여행비로 나간 100만 원이 전부였다. 며느리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앞으로는 모르잖아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믿을 수 없으면 가져가. 전부 다. 너희가 관리해.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내가 그녀 곁에 있는 것 막지 마.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딸이 울먹였다. 아빠, 우리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우리도 아빠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이면 내 마음을 물어봤어야지. 내 통장부터 뒤진 게 걱정이니? 그날 오후 아이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통장과 도장은 가져갔다. 나는 그걸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걸 얻은 셈이었다. 나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 하지만 나도 얻은 게 있었다. 자유. 이제 눈치 보지 않고 그녀 곁에 갈 수 있는 자유. 그게 더 값졌다. 돈보다, 통장보다, 아이들의 허락보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나는 다짐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그녀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아이들이 뭐라 하든. 이번만큼은 내 마음에 정직하게 살겠다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를 불렀다. 환자분 상태가 어젯밤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는 했다.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또 오셨네요. 나는 대답했다. 앞으로 매일 올 거예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한 번에 10분. 그 짧은 시간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그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음식도 거의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올 때마다 어떻게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 모습이 가슴을 찢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앞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녀가 나를 보더니 물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이 그녀의 딸이구나. 우리는 복도 한쪽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딸은 피곤해 보였다. 며칠 전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올라왔다고 했다. 어머니가 아프신 줄 몰랐다고.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다고. 나는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다. 딸은 지방에 살고 있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라온다고 했다. 아들도 있었는데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결국 그녀도 혼자였던 것이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랑 어떤 사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친구? 지인? 아니면 그 이상? 결국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 주셔서. 저는 바빠서 자주 못 왔는데.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 아이들 생각이 났다. 우리 모두 똑같았다. 부모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자식들.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부모를 혼자 두는 자식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부모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와 있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다.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소식?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다. 요양원 팸플릿이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알아봤어요. 여기 괜찮던데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나는 서류를 보며 멍했다. 요양원? 나는 아직 건강하다. 혼자 밥도 해먹고 병원도 다닌다.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들이 설명했다. 아버지 요즘 매일 병원 가시잖아요. 힘드실 텐데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를 떼어놓으려는 것이었다. 그녀와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 그게 아들의 계획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간다고. 나는 여기서 살 거라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위한 거? 정말로? 진짜 이유를 말해봐. 내가 그녀를 못 보게 하려는 거잖아. 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인정했다. 맞아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실 때까지 떨어져 계시는 게 나아요.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요. 이상해졌다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뭐가 이상해졌는데?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외로움을 달래는 게 잘못이야?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너희 아버지야. 너희가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없어. 아들도 맞받아쳤다. 아버지가 판단력을 잃으셨으니까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 화난 얼굴로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게 가족인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관계가.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오빠 말 들었어요. 요양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빠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무리? 내가 뭘 무리하고 있는 건데?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키는 게 무리인가? 아니면 내 나이에 감정을 느끼는 게 무리인가? 나는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를 보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의사가 말했다. 어젯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너지는 것 같았다.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의식이 흐릿했다. 내가 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차갑다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익숙해진 것이다. 이 슬픔에. 그때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나를 보고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고맙다고.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아이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이 사람의 마지막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나에게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사흘 뒤 아들과 딸이 함께 병원에 나타났다. 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들이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집에 가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 있을 거라고. 딸이 내 팔을 잡았다. 아빠, 제발요.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하세요. 나는 팔을 뿌리쳤다. 그때 며느리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얼마 뒤 수간호사가 나에게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아니신 분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환자분 따님이 오셨어요. 이제 가족이 돌볼 테니까 아버님은 쉬세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나를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그녀와 나를 완전히 떼어놓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항의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여기 있었다. 그녀가 혼자일 때 곁을 지켰다. 이제 와서 보호자가 아니라고 쫓아내는 건가? 하지만 병원 규정은 명확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우선이었다. 딸이 울먹였다. 아빠, 우리도 아빠 생각해서 그래요. 아빠가 이러시면 건강 나빠지세요. 제발 집에 가세요. 나는 딸을 바라봤다. 정말 내 걱정에서 나온 말일까? 아니면 그저 나를 통제하려는 걸까? 결국 나는 병원을 나와야 했다. 보안 요원까지 나서려는 분위기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뒤돌아보니 아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너졌다. 택시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기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백미러로 나를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가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딸이 있다고는 하지만 딸은 낯선 사람이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 반면 나는 매일 그녀 곁에 있었다. 손을 잡아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저 옆에 있어줬다.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혈연이 아니면 사랑도 의미가 없는 걸까? 밤늦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잔인했다. 환자분이 방금 임종하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임종? 벌써? 아직 할 말도 많았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수화기에서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시면. 나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가 갔다. 혼자 갔다. 내가 곁에 있지 못한 채로. 그 생각에 숨이 막혔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그 희미한 미소. 고맙다고 말하던 그 입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갔다. 작은 장례식장이었다. 빈소 앞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아는 그 미소였다. 딸이 상주로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동네 사람 몇몇, 오래된 친구 몇몇. 그게 전부였다.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쓸쓸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까?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빈소를 지키며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돌아보니 그녀의 딸이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어요. 당신 얘기하실 때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딸이 계속 말했다. 병원에서 의식이 있을 때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셨어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못난 딸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당신이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내가 더 못난 사람이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지 못했다고.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날 밤 빈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연락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에 왔는지도 몰랐다. 아마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녀는 끝까지 그 여자였을 테니까.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이게 노년의 사랑이 맞이하는 결말인가? 서로를 위로하다가 결국 혼자 남겨지는 것? 아니면 이게 인생의 진짜 모습인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를 만난 것, 그녀와 함께한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비록 끝은 슬펐지만 그 과정은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아이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됐다고. 그들이 몰랐던 진실을.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나는 아이들을 다시 불렀다. 마지막이 될 가족회의였다.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그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왔다. 아마 또 잔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준비를 해왔다.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궁금해하던 진실이야.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쏟아졌다. 병원 진단서, 약 처방전, 치료 기록지. 모두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다.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어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나는 말했다. 1년 반 전부터였어.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어. 너희한테는 말 안 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딸이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빠, 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아팠어. 그녀와 똑같은 병이었어. 방안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도 입을 다물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녀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 같은 병원, 같은 과, 같은 대기실. 우리는 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지금은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행히 나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 3달 전에.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말기였어. 딸이 울기 시작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너희는 바빴고 나는 혼자 견뎌야 했어. 그게 현실이었어. 서류 더미 속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병원비 영수증이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약값.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아들이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설명했다. 너희가 의심했던 그 보험금, 여기에 다 들어갔어. 내 치료비로. 그 여자한테 준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리는 데 쓴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아들이 그걸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내 재산은 모두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단 한 푼도 다른 곳에 가지 않는다. 나는 말했다. 이게 너희가 원하던 거잖아.
내가 재산을 지킬 거라는 확신. 이제 안심해도 돼. 나는 누구한테도 내 돈을 주지 않았어. 그녀한테도 누구한테도. 딸이 울면서 말했다. 아빠, 우리 그런 거 바란 게 아니에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너희는 정확히 그걸 원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였어.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 아들이 변명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보호? 아니야. 통제였어. 내 인생을, 내 선택을, 내 감정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야. 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너희는 내가 판단력을 잃었다고 했어. 사기를 당한다고 했어. 하지만 진짜로 문제였던 건 너희였어. 돈만 보느라 정작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아들도 말이 없었다. 딸은 계속 울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몸이 무거웠다. 이 모든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는 내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 오히려 자기 병원비 걱정에 나한테 손 한 번 내밀지 않았어. 그런 사람을 너희는 사기꾼 취급했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니? 나는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이제 너희가 원하는 걸 다 얻었어. 재산 보호도, 통장 관리도, 유언장도. 이제 만족하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거실을 나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 행복했다고.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도 행복했다. 비록 짧았고 슬픈 결말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 아이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갔다. 그녀도 없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완전한 혼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진실을 말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걸. 한 달이 흘렀다. 아이들과는 연락이 뜸했다. 가끔 형식적인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느 날 오후 나는 그녀의 딸에게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드릴 게 있다고 했다. 약속 장소는 그녀가 자주 가던 공원이었다. 우리가 함께 산책하던 그곳.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그녀의 딸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어머니가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무겁지 않았지만 가슴은 무거워졌다. 상자를 열자 작은 일기장이 나왔다. 낡은 수첩이었다. 펼쳐보니 그녀의 글씨였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들. 날짜는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만난 그 시기였다. 첫 페이지를 읽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보건소에서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하루하루가 적혀 있었다. 나와 함께한 순간들, 혼자 병원에 갔던 날들, 아플 때 참았던 이야기들,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중간쯤에 이런 글이 있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한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그분 덕분에 마지막이 외롭지 않을 것 같다. 눈물이 쏟아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먼저 간다면 그분께 전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고.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끝까지 부담을 들여서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도 나를 생각했구나. 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자신의 고통은 숨긴 채 내 곁에 있어줬던 거였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에게 고맙다고. 당신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녀가 준 선물은 물건이 아니었다. 삶의 의미였다. 나이가 들어도 병들어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딸이었다. 혼자였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았다. 나를 보더니 눈물부터 흘렸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이 울면서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딸이 따라 들어왔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딸이 입을 열었다. 오빠랑 많이 싸웠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다고. 아빠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다고. 오빠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계속 말했다. 아빠가 그렇게 아프셨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그 여자분. 순옥 씨도 그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가 오해했어요. 나는 말했다. 이제 알면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딸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했다. 나를 노인 취급하지 마. 나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인생이 있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만약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반대하지 마. 외롭다는 게 뭔지 너희는 아직 몰라. 하지만 나는 알아.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그날 이후 아들도 찾아왔다. 어색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했다. 며느리도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필요했다. 몇 달 뒤 나는 다시 보건소에 갔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대기실에 앉아 순번을 기다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오늘 사람 많네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낯선 할머니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렇네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건강, 별것 아닌 얘기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물었다. 혹시 점심 드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였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라도 나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었다. 우리는 보건소 근처 국밥집으로 갔다. 그녀와 갔던 그 식당.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밥을 먹으며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슬픔도 외로움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 예순이든 일흔이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었다. 외로움을 느끼고 위로를 원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내 이름으로 한 줄을 적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별.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거기서는 외롭지 않죠? 아마 그럴 거야. 당신은 이제 편안할 거야. 그리고 나도 천천히 내 방식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이에 사랑이란 말이 나와도 그게 내 권리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는 나답게 살 거야. 그게 당신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